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진수희 전 여의도연구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전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팥값 얘기부터 좀 가볼 건데요.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됩니다. 팥값 아시는 분? 저요. 잘합니다. 저요. 예. 아니, 아니,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은 못 믿겠어. 값 조사로 다녔어. 조심스러워. 이게. 아니 지난주에도 아셨던 분. 저요. 저도 알았어요. 왜냐면 예. 저는 매주 제가 장을 보거든요. 토요일 이 시간에. 오늘은 아. 제가 못 갔는데 여기 네. 오느라고 봤죠. 봤는데 늘 그 평균적인 가격이 그 2,980원 뭐 요 정도. 제가 가는 마트에서는. 예, 예. 그런데 이제 매주마다 그 대형 마트에서는 장바구니에 담겨지는 주부들 장바구니에 담겨지는 품목 몇 개는 골라서 아주 대폭 파격적인 그 할인 세일을 하기도 해요. 돌아가면서 주마다. 그런데 아마 이날 그 하나로 마트에서는 파가 그 품목 중에 들어가 있었으면서 875원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팥값 이야기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파한단에 875원 이거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뭐 이런저런 평가가 많은데요. 아니 대통령이 팥값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반면 그래도 이렇게 장 상황을 보러 굳이 나간 거면 좀 사전에 정보를 취합을 해서 정확히 알고 갔어야 된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하나로마트 그날 왜 하필 그때 그렇게 싸게 행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할인을 2중 3중으로 적용시켜서 이 가격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지금 거잖아요. 진 전 소장님 그 네. 3,000원대라고 하셨는데 네. 875원이면 정말 너무너무 싸진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됐든 875원이면 뭔가 2024년의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대통령 할인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만 할인해줘. 국민한테 아니 해줘야지. 그 가격만 그날 할인했다는 건데 뭐해, 이게. 그날만 대파까지 할인한 건 특혜로 받는 아니고 거야? 그 기간에 그렇게 할인을 2중 3중으로 들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때 합리적 가격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왜 이렇게 싸요라고 얘기했어야 정상적인 찐텐인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뭐 생활 물가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근데 거죠. 이런 대화가 오갔다던데 옆에 이제 같이 배석한 장관에게 요즘 팥값이 이게 맞냐 다른 데도 이러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더니 다른 곳도 이 정도다라고 대답을 그 사람이 했다던데요. 문제네. 간신이네. 간신이 많다 이런 거군요. 엑스맨이에요? 주변에 간신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주변 여건이다. 그러잖아요. 아니 대파가 870 왜 이렇게 싸 그러면은 실은 대통령이 오신다고 그래서 할인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옆집 마트는 좀 비싸긴 한데 여기만 오늘 특별히 할인 행사를 세게 하나 봅니다. 4분의 1 가격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875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야 너무 비싼데 이렇게 될 건데. 아니 그때 같이 갔던 참모나 장관이 답변할 게 아니고 거기 오면 그 마트 쪽 분들도 가리 이렇게 뭐 안내도 하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매주 이렇게 다르게 세일을 하는데 오늘은 대파가 거기에 보면 이런 설명을 좀 그분들이 하시지. 아니 그분들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말 못하게 그분들도 얘기했지 잘 뭐. 몰랐을 거기 수 있어요. 농협 입틀막이야? 쇼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주택 가가지고 막 한 1억 원 넘게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여주려고 했었던 일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하면 살만하군요. 와 이래가지고 이게 쇼하는 거지 뭐 하는 거냐. 민생 현장을 제대로 보려면 날고 그대로 봐야 되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논란이 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 이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좀 민생 물가를 안정시킬 거냐 여기까지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마무리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얘기 가보도록 하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마중물 토크를 마무리 토크라고 벌써 아니, 마무리하고 제가 싶나 봐. 퇴근을 하고 싶나 봐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거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예, 마무리하면 죄송해요. 안 되는데. 네, 마무리가 아니고 마중물 토크. 오늘 제가 좀 힘든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오늘
여론조사 속에 게 너무 아이고. 많아서 이거 지금 제가 조심해야겠네요. 조사 작가님 대본 왜 이렇게 개요를 썼어요? 네,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1%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자체 조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포인트 줄었고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 응답은 2%포인트 늘어서 이 격차가 이제 9%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 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 구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순결화 했는데 정말 간곡히 부탁을 했을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겉으로 드러나고 나름대로 조용한 공천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꽁꽁 숨겨놨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4월 10일까지만 좀 숨어 계세요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이종섭 전 장관을 등에 업고 밖으로 나와버린 거죠.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이종섭을 론종섭 만들고 황상무를 칼상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파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지라는 것들이 저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요인에다가요, 이제 공천 분란 같은 경우에 민주당 공천 분란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수습되는 단계였지만 국민의힘 공천 분란이 막 새롭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안 좋은 소식들이 보도가 많이 됐었고 또한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물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살기 어려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는 게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에요. 거기서 계속 등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정권 타도 뭐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기분 좋아할 만한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니까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거를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다시 기억 되살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주기환 그 위원장을 갖다가 공천 떨어졌다고 바로 대통령실 특보로 임명한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도드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묘하게 의대 증원 문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예. 처음에는 국민적으로 많이 공감대를 받고 의사집단 특권 아니냐 이를 갔는데 이거를 의대 증원을 이렇게 러프하게 해? 혹은 이제 아무 대화도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기만 해? 조금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 자체는 지지가 높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토론할 거리는 좀 많이 네.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야 이것도 오히려 특히 보수 쪽에서는 의사 집단이 보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또 학부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또 전반적으로 보면 좀 무리한 국정 운영도 역시 같이 그러니까 독이 되지 않았나. 처음에는 아주 약이 됐다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 세 분 말씀 그 대부분 동의하는데 조금 반론을 제기할 것 중에 하나는 이종섭 대사 건은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이미 뭐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도드라져 드러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등장과 이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붙는 그거의 선후 관계는 저는 아까 우리 장 소장님 얘기하셨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그 간명한 메시지로 계속 심판론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 정권 심판론이 불붙었다기보다 정권 심판론이 양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종섭, 황상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선거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뭘 기준으로 그 선거 투표하지라고 하면서 다시 정권 심판론이 이제 확산이 되기 다시 재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뭐 이종섭, 황상무 건이 있고 조국 혁신당은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혁신당의 이 지지율이 막 그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이 선후 관계가 조금 그쪽이 조국 혁신당이 편승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주기한
특보 선임 문제는 사실은 갤럽 조사에는 그렇게 반영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시점이. 그다음에 이제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저는 이미 제가 뭐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일을 해봤어서 그런지 벌써 한 달 전부터 이게 여론상으로는 그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이건 분명히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저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했었어요. 그게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과연 우리 정부가 뭔가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겨우 400명 증원하는 것도 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그 드랍을 꺾였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과연 이 의사들의 저항 뭐 이런 걸 다 치밀하게 고려해서 있을 수 있는 이 반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나리오 1, 2, 3 소위 말하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비상계획 같은 것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고 우리 정부가 혹시 왜 지하철 노조 파업하면 여론이 안 따라주니까 며칠 가다가 말잖아요. 혹시 이 문제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너무 안이하게 그냥 대충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의심이 자꾸 들어서 저는 한 달 전부터 이게 총선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요. 처음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막 박수 치다가도 그게 나의 문제. 우리 가족에 대한 피해로 돌아오면 맞아요. 여론은 뭐 급변할 수가 저 이게 있거든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네. 좀 해결 국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아니 뭐 진소영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고 선후관계까지 따져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의대 정원부터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의 운영이 거칠다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냥 팩트에 있어서 여론이 출렁이는 것보다는 인식의 문제 같아요. 이 정부가 개선이 안 되겠구나. 이번에 국정 안정에 표를 줘도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김진우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기한 이런 임명 자체가 여론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뭐냐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민생특보라는 자리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정부 출범이래. 아니 이 역대 정부 출범이래 민생특보라는 자리는 없어요. 근데 더 고약한 건 주기한 이 민생특보가 비례에서의 갈등 초래의 요인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에서 탈락하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본인이 듯이 던졌어요. 민생특보. 본인이 던졌죠. 예, 그다음에 이 이철규 영입위원 인재위원장이 왜 지금 이 이종섭, 런종석, 칼상무 하면서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집안 수습보다 비례대표의 순번을 가지고 또 갈등을 초래해요. 이건 뭐냐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그 특정 누군가를 그 좋은 순번 안에 넣어야 된다는 미션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거였는데 혹시 주기한?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반납을 하자마자 대통령이 그래 주기한 당신 거기서 못 챙겨서 미안해. 내가 민생특보 임명해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정부의 그 고위직 자리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인식이 다 나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을 능력도 그다음에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사적 사용 그다음에 본인이 국민들을 대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진정성이 아니라 그냥 표나 자기의 기분대로 하는 이런 정부구나 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심판해 줄게 강하게 이런 이제 기류들이 이제 구도가 아예 굳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근데 판단이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치를 알 수 없는 게 하나는 죄송합니다. 주기환 그 안 됐는데 사무국장이 안 됐는데 덕분에 조배숙 의원이 선수를 추가할 그 기회를 하나 이제 전북 홀대론에 힘입어서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고 또 이제 강훈 변호사 자제분도 이렇게 또 강세원. 날렸죠. 그렇게 강세원 씨인가요? 그 부분도 이제 날라갔고 근데 이제 주기환 특보를 임명하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조직도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 자제분이 원래 육급. 인수 있고 지금 행정관. 행정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대에 걸쳐서 용산에 복무하는 그런 인선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거 진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여가지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하면 뭐 이종섭 대사건도 그렇고 물가 상황도 그렇고 주기한 민생특보, 뭐 의대 증원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에서 어떤 대통령의
그 희망이 안 운영 보여요. 방식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이 견제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인지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씨의 나이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8일에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11%포인트나 더 많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목이 메이세요? 왜 아닙니다. 민주당을 죄송해요. 생각하셔서 그런 아닙니다. 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였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3위로 2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이 상승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장 소장님은 꺾일 거라고 보셨거든요. 제가요? 네. 진짜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틀리셨네. 아닌데. 자주 틀려. 저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네. 그 줌이 이제 정점을 찍고 네. 비례 순번 쫙 발표하면 빠질 거다. 그랬는데 이게 빠지기는커녕 더 올라가서 거의 30%대를 육박하는. 그래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든 진보 측에서 이번 선거에 지금까지의 현재 여론 추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은을 하나 아니면은 좀 미안해서 은혜를 갚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국혁신당의 어떤 정권 심판론에 대한 뭐 검찰 정권에 대한 어떤 종식론이 중도층 입장에서는 크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싸우려고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줘요. 지지를.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딱 한번 보고 오면 이쪽이 좀 불편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지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잘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반사적으로 이 정권 심판의 어떤 불을 당기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매를 보는 분들이 쉽지 않은데 본인 스스로 매를 벌고 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가장 고마워야 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좀 보는 건데 제가 왜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냐면 조국혁신당의 그 당의 이 선명성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세죠. 윤석열 정권 3년도 너무 길다.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 내포된 게 탄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탄핵이란 말은 현재 지금 2년도 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을 한다면 민주당도 그랬지만 굉장히 그거 좀 역풍을 고려해서 조심조심했던 말이거든요. 함부로 쓸 수는 없었던 없는 얘기고 말이죠. 썼어도 안 되는 네. 얘기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명확하게 3년도 너무 길다는 탄핵하자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아직도 잠시만요. 대파를 잠시만요. 들고 예. 물가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예. 제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3위로 22% 나온 결과는 한국갤럽 조사고요. 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11%포인트나 더 많은 이 조사는 조원 씨의 나이 조사였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이 아주 지금 신나가지고 편하게 얘기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 때도 있어야죠. 뿌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그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보진영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 호남이잖아요. 광주 전라에서 32%를 조국혁신당이 받았는데 더불어민주연합 35%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더 큰 거는 진보 진영에서 어디를 더 많이 지지하냐라고 했더니 조국혁신당이 42%, 더불어민주연합이 39%예요. 조국혁신당이 더 나왔어요. 진보 진영 광주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만만치 않은 세가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전망을 했다라면 저의 전망치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끝까지? 너무- 끝까지?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오늘 호떡 일요일. 뒤집듯이 뒤집으시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호떡
저희는 뭐 현상을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저희가 뭐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망치는 조금은 맞아야죠. 근데 아니 많이 맞춰요. 아니 이거를 맞춘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 수치를 예상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그 여의도에 흘러다닌 거는 나오면 25%까지 나온다라는 게 흘러다니긴 했는데 네. 그 이제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한동훈 집안 문제에 관한 수사는 없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가혹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동정론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울 토대를 이 정부에서 해준 거죠. 디올백이든 양평이든 그제 뭐. 결과 나온 조민 씨 그 1,000만 원 선고 요것도 좀 그런 상황에 반영이 될까요? 네, 저는 뭐 왜냐면 한동훈 장관 자제분 관련해 가지고도 뭐 관련 경력 세탁 뭐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위험이 그래서 나왔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의 변동이 제일 심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보면 광주에서 그때 투표율이 엄청 낮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의 경고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이. 맞아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서 대변인님 네. 표정이 좀 그래서 심각하신 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이번에 그 비명 행사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국 장관 그 라인업을 보면 김영현 처장, 법제처장이나 뭐 차규근 뭐 조국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약간 친문 라인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라인업이 그냥 말한 맛이 아니고 친문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점잖은 분들도 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안에서의 공천 파동에 관한 약간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호남에서부터 일어난 부분이 반영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견제다. 조국의 신당이 민주당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모였다. 민심이. 민심이.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진보 진영의 많은 분들이요. 민주당의 좀 약한 맛보다는 조국의 신당의 매운맛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조국의 신당은 탄핵을 얘기합니다. 뭐가 더 맵죠? 진보 측에서는 탄핵을 얘기하는 게 훨씬 시원합니다. 끌어내리자, 뭐 3년도 너무 길다. 이 말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전체 국민 여론이 여기에 반영됐다기보다는 지지층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조국혁신당의 흡입력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좀 구성 자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뭐 진보당에 대한 여론, 처음에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하면서 진보당 논란이 있으면서 여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순수한 비례정당으로 보일까라는 맞아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그냥 분명히 여기가 정말 매운맛의 민주당의 제대로 된 진영 같아. 나가면서 그쪽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매력이 가는 거죠. 네, 너무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자극적이면은 캡사이신 속 아파. 들어간 음식 먹으면 위벽 다 헐어요. 아, 그러니까. 입은 확 끊을지 모르지만. 근데 아니, 스트레스는 풀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스트레스 입에는 다 받아야 돼. 헐어가지고 아,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병원에 실려가야 아니야. 일단 지금 된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겨요. 아, 그래요? 그럼요. 속 쓰린 것보다 낫지. 아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YTN 유튜브 방송에서 이 조국이 한동훈 바람 잠재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동의한다고 하면서 느그들 쫄았제 뭐 이렇게 쫄았제. 얘기했는데 그 느그들에 한동훈 위원장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야. 저기 저는 누가 그렇게 누가 생각을 그걸 해요. 해석했어? 아니 제대로 해석했네. 한동훈 바람 잠재운 거는 조국 혁신당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요인이 있는데 저는 아까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냥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해서 좀 그 실망을 하고 그 좀 화도난 이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왜 연성 지지자들 이 이제 투표 이번에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간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봤자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비례를 놓고 그냥 제로섬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는 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이 반 여권의 파이가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그냥 확장성이 실현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이제 총선 이후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총선 이후에 이 여권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과 국회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네. 말씀을 이어하고 싶으신 네, 분들이 네. 많아서 손을 막 드셨는데 일단은 광고부터 듣고 네.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한 여론조사에서는 그 30%대를 넘긴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조원 CNI요. 계속 얘기했지만 손 드셨던 분들 아니, 먼저 잠깐 얘기를 제가 할까요? 아까 그 이어서 말씀하시겠어요? 짤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총선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맞아요. 계속 뭐 3년도 길다라든지 뭐 탄핵 얘기가 그냥 스스럼 없이 이제는 아주 주저없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국정 운영하고 또 그 여당은 국회에서 이 참 국회 운영하기 힘들겠다 이런 걱정이 들고 게다가 이 메시지도요.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메시지가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대해서 저는 여권만 긴장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긴장하고 긴장해야죠. 이 분위기나 상황을 경계하고 있지 않을까. 서 네. 대변인님 빵 안 가지고 오셨어요? 몰빵? 아, 빵은 이번 주 내내 좀 썼고요. 주말에는 쉬어야죠. 네. 근데 잠깐 몰빵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네. 그 긴장감 때문에 몰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캠페인이에요.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조국 혁신당과 건전한 경쟁을 하는 거죠. 진보의 스펙트럼이 저는 조국 혁신당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를 봐서는 그렇게 우울 상황은 아닌데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유정당으로 낸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을 갖고 결과를 낸다. 창피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또 이재명 대표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최대 주주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자존심을 건 지금 서로 간의 건전한 경쟁 정도로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정권 심판하는 데는 힘을 합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결과치를 두고 조국의 신당을 우리는 지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 하면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당 지도부가 결국엔 더불어민주연합을 키워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새 자체가 단단해야 나중에 조국혁신당과 향후에 합당을 하든 어떤 뭐 연대를 하더라도 조금 더 알겠습니다. 어떤 협상에서의 어떤 그 권한을 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전략을 두 쓰는 거예요.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뭐 이제 이런 프로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런 지지율 따라서 이슈를 얘기를 하고 뭐 해야 되지만 사실은 1번, 2번, 4번 다 검찰 개혁을 원하는 후보예요. 조국 혁신당이 박은정 검사, 조국 장관, 뭐 신장식 변호사 다 이렇게.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뭐 경제 위기, 인구 위기, 기후 위기, 저출생 위기 막 있는데 검찰 개혁이 1순위냐? 정권 심판이 1순위라는 건 제가 동의해요. 근데 지금 야당 중에 정권 심판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개혁신당도 정권 심판하자고 하는 세력이에요. 예. 그럼 어떤 정권 심판이냐인데 검찰 개혁이 1번이냐 이게 정말 맞냐라고 하는 데서 저는 검찰 개혁 정말 중요하고 저도 뭐 공수처 운동했고 공수처 관련해서도 특히 더 정상화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총선이나 이런 걸 바라봤을 때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조국 장관은 제가 생각하기엔 높은 확률로 어쨌든 1, 2심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수용 생활이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도 그건 각오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사실은 차기 대선 주자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수용 생활하고 뭐 해도 사면 복권 해줄 리는 이 정부에서는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 때문에. 네, 피선거권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 다음 대선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 없어? 근데 부산 경남에 후보가 있을 때 늘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문재인, 노무현이라고 하는. 근데 조국 장관이 부산이고. 그럼 이제 뭐 김경수 지사도 지금 피선거권이 이제 복권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여론이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정권을 심판하고 몰아주고 싶은데 이재명으로 괜찮겠어?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조국 장관이 지금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대선 후보인데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한 대안 찾기에 대해서 범야권의 어떤 고민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짚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국 혁신당 얘기를 이제 한참 근데 해봤는데요. 저는 아까 손 들었는데 손두번 맞아. 들었는데. 이선희 앵커님 저 싫어하시죠?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손은 들었는데 맞아. 저 안 저 시키시고 막 해명 좀 다른 할게요. 분들 해명 좀 할게요. 아니 왜냐면 너무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주셔서 네, 하고 싶은 말씀을 앞에서 다 했구나 제가 그리고 이렇게 저를 이해를 먼저 해가지고. 시켜야지 소영주 부대변인 시키시는 원래 거 제일 어딨어요? 중요한 거면 민주당 마지막에 듣는 얘기잖아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얘기하세요. 여기가 또 민주당 이재명 저런 식으로 대표 깔 거잖아요. 아니 진수희 장관님께서 뭐 조국 혁신당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나눈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친조국이 아니 친족이 근데 아니라 그, 제가 그 말씀 다른 방송에서 이미 먼저 하셨던데 저 엄청 서운했어요. 감춰둔 거 있습니다. 감춰둔 거. 감춰둔 거 있어요. 네, 정치 우리 정치 인사 인사를 단독. 단독. 풀려고. 그러니까 제가 조국 혁신당과 거기 구성원들 조국 전 장관 정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캠페인도 부적절하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뭐 비판 잘 듣고 있다 뭐 하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 같다. 캠페인과 메시지의 강도가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말을 소개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장을 볼 거다. 끝을 볼 거다. 내 의지와 결기가 이렇게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초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도 이 캠페인과 메시지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예.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분들은 야, 속 시원하다. 막, 야, 조국 혁신당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 하신 말씀과 서 부대변인님 네. 말씀을 잘 조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탄핵까지 얘기를 결국 하겠다라는 그거예요. 해석이 그렇죠. 3년은 너무 되는 길다란 거네요. 말은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정권 심판은 되지만 검찰 정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다시 주장한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를 그냥 일반 정부의 형태로 보지 않고 검찰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의 이 사법권을 이용해서 국정의 여러 가지 정적들을 제거하고 본인들은 수사에서 벗어나고 상대는 가혹하게 수사하고 이게 공정이 사라졌다고 규정을 조국 혁신당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지는데 제가 하나 주목했던 거는 조국 대표가 야 이거 이 정치 일선에 나오니까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 너들 쫄았제 하고 최근에 느그들. 느그들. 저는 이제 호남 쪽이라서 잘 못하지만. 근데 그 최근에 또 부산 가서 그 얘기 하잖아요. 고마 치아라마. 에, 되게 자연스럽네. 네, 그렇죠. 저도 부산에 놀러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 일성을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저는 딱 그거를 보고 대중에 대한 흡입력이 있구나.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줄 귀에 섰네. 들어와요. 줄 섰어. 아니 왜냐면 이런 거는 좀 민주당에서도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건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봐봐요. 부산 사투리를 쓰는데 벌써 화제가 되잖아요. 너희들 쫄았제? 고마 치아라마. 아니 근데 역풍도 맞을 수 있어요. 당연히 너무 막 맞겠지. 세게 근데 하면. 아까 조국 수위 대표가 조절 장 잘해야 선생님한테 얘기했듯이 끝을 자기는 보겠다. 끝까지 가겠다는 근데 제가 말은 지금 좀 걱정이 돼서 해당 행위 이런 거 지적받으시면 어떡해요? 저요? 네. 저는 수박 같아 지금.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아니야.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아니야. 것이고 수박 같아 수박. 저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네, 네. 반드시 이번 이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통해서 이게 진짜 정권 심판의 주축이 돼야 된다. 조국 혁신당 늘 명예당원이죠. 제가 세 분이 비슷해서 약간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론 짤막하게 할게요. 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지금 그 두 당이 계속 선명성 경쟁적 메시지가 막 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준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우리 국가가 당면한 위기가 검찰 개혁이나 뭐 정권 심판 이거보다 훨씬 더 정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해결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 계속 그런 경쟁만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속 후련하다 싶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역풍이 불어오는 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 나오셔야 입장에서는 되는데. 지금이라도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민생, 들어간다든지 좀 신경 써라. 정책 이슈를 집중적으로 해야죠. 저쪽에서 정권 심판 얘기한다고 우리가 뭐 야당 심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저는 알겠습니다. 게임이 알겠습니다. 저는 안 근데 된다고 윤석열 봅니다. 대통령의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권 안전을 위해서 기회를 준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 탄핵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의 이 헌정 질서가 정지되는 이 상황을 바랄까 불행한 싶은 일이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탄핵까지 전망을 하셨는데 이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계속 가볍게 얘기할 주제는 그렇진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좀 빌드업이 돼서 뭐 진행이 될지는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지도를 펼쳐볼게요. 우리 선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잖아요. 동아일보가 취재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은 지역구 48곳 중에서 10곳 우세, 민주당은 32곳 우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격차가 벌어지죠. 이런 가운데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지난 16일과 17일에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보니까 서울 동작을이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6.3%, 류사명 민주당 후보 45.9%로 오차 범위 냅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우세한 지역구를 보면 민주당이 훨씬 많은데 동작은 왜 이런 거예요? 그 격차가 이게 글쎄 이게 좀 동작은 튀는 이제 걸 수도 있고. 동작은 후보가 이제 그 급 왔잖아요. 유삼명 총경이 이제 급조된 후보고 원래 여기가 그 이수진 의원이 있던 지역구인데 뭐 이수진 의원도 그렇게까지 지역장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원래 여기서 이제 의원을 했었던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었고 지역 기반이 어느 정도 있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라 인지도 면에서는 지금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10군데 이긴다 정도 생각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7개 이긴다. 근데 7개라는 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그래서 송파에서 하나, 3개 중에 2개 이렇게 이제 7개는 확실히 이른바 굳은자 이제 영원 불멸의 지역구를 보는 거고 이제 여기서 몇 개가 더 붙여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당별로 분석을 하는 건 다를 텐데 종로, 용산 이런 데를 박빙으로 놨다면 동작에 여기 뭐 저희 방송도 가끔 나온 장지정 변호사 있는 동작 갑이나 나경원 의원 나온 동작 을 정도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해볼 만하거나 우세하다고 판단할 만한 후보의 인지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정도만 갖고 오히려 동작이 왜 이러냐가 아니라 서울 전반적으로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그동안 계속 부동산 사태 이후에 훨씬 유리하게 국민의힘에 갔지만 그 지지율 문제를 받쳐줄 후보를 충분히 발굴해내지 못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정권 심판론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지역에서 가질 수 있었던 표를 중앙에서 깎아먹는 방식으로 맞아요. 선거 구도가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생각보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제 말씀이신 거고 방금 말씀드린 리서치뷰 여론조사도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나경원 됩니다. 의원이니까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분석을 그래요? 해보면 나경원 의원이니까 그래도 46% 그 나온다 이렇게 개인기로. 보시는 거예요? 개인기죠, 이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구도, 바람, 정책, 인물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정책과 인물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앞선다고 해도 구도와 바람이 너무 안 좋아요. 계속 우리 얘기했듯이 정권 심판론, 대통령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것이 정책과 인물로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것 같아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장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아직 본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28회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도를 잡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의 틀이 그러니까 여당 쪽에는 불리하고 정권 심판론이 야당 쪽으로 오면서 일단 인물이나 정책 부분은 조금은 뒤편으로 있는 것 같아요. 구도 차원에서 그냥 전체의 틀이 수도권에서는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으로 가자라는 것들이 정해지고 구도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면 인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돌잖아요, 지역을. 그리고 호소하게 되고 유세하게 되고 하면서 이 구도 기반화에서 5% 안에 붙여 있는 접정 지역들은요 인물로도 출렁거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작 부분들도 나경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잖아요. 뭐 인물면이나 지금 민주당의 새로운 부분을 보냈을 때 이게 이거 게임이 되겠어 하지만 결국엔 지금은 구도의 틀을 잡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주당한테 우세한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요, 그 인물 구도 뭐 정책 이거보다 바람이 특히 서울 같은 지역, 맞습니다. 그건 뭐 훨씬 더 압도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지역구는요. 지역구 개별 지역구 이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 서울 전체가 하나의 지역구처럼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걸 저는 오랜 이제 경험칙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 안 좋은 이 정권 심판의 바람에 가장 큰 요인이 된 게 이제 황수석 건하고 저는 그 이종섭 대사 건이라고 전 보는데. 대파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 대파는 뭐 그냥 약간 양념 정도 들어간 거고. 그런데 저는 보면 이 선거 기간 중에 악재가 돌출하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그 좋지 않은 내용도 일반 사람들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훨씬 뛰어넘는 단호하고 강도 높은 조치로 할 때 그 악재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데미지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일단 황상무 수석 건은 너무 늦었어요. 그 발언에 정말 심각한 거에 비춰보면 너무 늦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나오는 순간 알려지는 순간 바로 파면이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여당을 향해 분노를 할 게 아니고 황수석을 한테 당신이 이러고도 우리 정부에 이런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된다. 이러고 날렸어. 날리는 그 선제적이면서 아주 단호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일주일 가까이 늦어졌고요. 이종섭 대사 건도 뭐 이제 용산 차원에서는 임명 과정에 이러고 저러고 이제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알듯이 인식의 이 문제다.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뭔가 있을 거야. 특히 최상병 사건하고 등등등. 그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팩트 갖고 그 대응을 한들 이게 약간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 당내에서 심지어는 김태호 지사는 저 영남에 뛰고 있는 후보인데도 이종섭 대사 해임 얘기를 가장 당내에서 먼저 입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당내에 확산되기는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이거는 아니 지금 조사받고 뭐 빨리 수사하라고 수사 가이드 낼 때가 아니라 이종섭 대사 파면해야 되거든요. 당연한 건데 이거 뭐 소환한 걸로 이제 대충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방산 협의를 위해서 귀국한다라는 모양새를 통해 가지고 그냥 소환 정도 해서 아마 용안을 할 거 다 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 인사는 선임은 부적절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인정을 하고 정리하는 게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호주와의 외교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그게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울 동작을 나경원, 류사명 요 구도 얘기하다가 요렇게까지 이야기가 진전이 됐는데요. 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인데 나경원 후보와 류사명 후보가 굉장히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만 봐도 지금 여당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경기도로 넘어가 볼게요. 경기도는 MBN과 매경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무선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한 결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안철수 44%, 이광재 45% 나왔어요. 오차범위 내 접전. 그리고 경기 분당을도요. 김은혜 42%, 김병욱 40%. 이거는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인물론. 예. 근데 이 분당을 원래는 어떤 지역이죠? 지금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접전으로?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안철수 후보랑 이광재 후보만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누구예요? 대선을 3번 나오셨고 새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나름 중진으로서 분당갑에서 본인 지역구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던 따져보면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근데 이광재 후보도 민주당 내에서는 자산이기도 하고 강원도지사부터도 원주에서도 했고 태백에서도 했는데 분당에 가서 이 정도 나왔으면 대단한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떤 수치 분석보다는요. 두 사람의 정치인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선거를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태백에서 강원도지사
나 원주까지 당선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이분이 이 현장 민심의 스킨십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저는 매력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느끼는 중도층이나 여러 일반 국민들은 매력이 떨어져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광재 후보 늦게 들어갔지만 이분에 대한 정치적 매력이 상당히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구도 판세가 뭐 감안되더라도 이거는 후보 간의 인물 경쟁에서 이광재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그것도 걸 봐야 분석하기 좋을 것 되겠는데 같아요. 분당 가불이 그렇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 아니에요. 원래 아니었어요. 분당 갑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0.8%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이겼었고요. 분당 을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김병욱 의원이 이긴 곳이거든요. 그 쉬운 지역이 아닌데 여기 어쨌든 정권 심판, 견제에 대한 바람이 크니 안철수, 김은혜라는 인지도가 높은 분들도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는 김병욱, 김병관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아마 다 둘 다 네. 이겼던 거고 그 전까지는 손학규 대표가 재보궐 한 번 된 것 빼고는 주로 이제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곳이었고. 천당 밑에 근데 분당. 중간에 또 성남시장 이재명 리즈 시절에 또 이렇게 분당 민심도 민주당에 많이 찍어줬던 것도 있고 변동이 좀 있는 지역이라서 맞아요. 인물에 따라서 네. 어떤 인물과 어떤 선거 캠페인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물론 가불이 조금 달라서 좀 더 이제 국민의힘이 한쪽은 더 유리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정권 심판 구도가 높이 네. 있기 때문에 양 지역구 뭐 가불 모두 경합 지역으로 지금 분류될 만큼 네. 여당에는 좋지 않은 수신호다. 그러니까 분당 가불이 한 10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거기는 완전히 이쪽 보수 네. 당의 보수세가 강한 곳. 수박지였는데 예, 예. 이게 그 판교 들어오고 하면서 IT 밸리 막 젊은 이런 층이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많이 유입되면서 굉장히 밭의 성격이 바뀌어진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경기 분당을 여론조사 결과요. 한국리서치가 KBS에 의뢰해서 18일부터 20일에 무선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유 시간이 없네요. 부산도 가보려고 했는데 부산보다 녹색정의당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도 감사합니다. 접고, 네, 지도 접고 감사합니다. 녹색정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표가 6석이라고요? 현재 의석이 이제 6석이니까 네. 뭐 저희 워낙 지지율이 이제 낮아지고 이래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제3지대 창당하신 분들이 뭐 이 100개 이상의 지역구를 내고 교섭단체에 3, 40, 50석을 하겠다고 막 다 거짓말들 하고 이제 몇 달 동안 했을 때도 저는 늘 원래 맞았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라고 진실하게 맨날 호소를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후보 등록한 거 보면 제3지대 정당들도 50개 이상 공천한 데도 없어요. 잘 제가 봤을 때. 근데 너무 진실했어.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저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진실해. 원래 있는 지역 그 지지 저희를 찍어주셨던 분들, 그러니까 조사 같은 거 봐도 지금 뭐 1, 2% 나오는 게 되게 많은데 2.7%, 2.9% 뭐 다 되게 많은데 그 지지 의향도 체크를 보면 10% 이렇게 나와니까 아 우리를 찍어주셨던 분들이 우리를 아직 지켜보고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분들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후를 가장 메인으로 내세우는 유일한 원내 정당입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 기후 유권자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뭐 탄소세 문제라든가 무상 대중교통 문제, 정의로운 전환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좀 더 많이 좀 찾아봐서 좀 더 녹색이 뭐 풍성하게 되는 총선을 만들려고 소수 정당이지만 진보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셔서도 비례대표 관련해서 자본 없는 정당은 우리 정당밖에 없다. 자본이 없으니까 기사가 안 나요. 제발 자본 좀 만드세요. 네? 개혁신당도 논란. 잡음이 나고 새로운 미래도 잡음이 나고 논란을 불러 근데 일으키라고요. 이 잡음이라는 게 정치력이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인지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들의 전망이 좀 박하더라고요. 네. 한 석도 못 얻을 거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저희는 사실은 뭐 심상정 의원만 해도 그래요. 지난번 총선 때도 그 통계 다 찾아보시면 다 3등으로 나오고 막판에 한 2등 정도 하나 나오고 그런데 이제 당선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약간 저희야말로 지금 샤이하신 것 같아요. 녹색정의당 지금 찍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그렇거나 그리고 세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좀 더 돌아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여론조사 표집에 덜 잡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당연히 보면 지표 보면 동공지진 일어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원칙 저희가 이번에 선거 슬로건이요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정권 안 심판 하다. 정롭게. 안 와다. 근데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네. 약속 대련이라도 좀 그래. 하시면 이 잡음이 정치력이라니까. 잡음이 일으키는 게 쉬운 그런 게 일이 아니에요. 필요한가 봐요. 김종대 의원하고 한바탕 싸워요. 아, 그래. 그래요? 멱살에도 잡아. 아니 근데 그럴 걸 이제 그랬나 먹고 봐. 사는 문제가 너무 네. 그냥 당일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기후 그러면 네. 우리 장 소장님 안 와닿는다. 근데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는데도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불구하고. 그렇게 설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 문제도 사실 기후 문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네. 녹색정의당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면 여론조사는 교만해졌어. 각 세대별로 해서 가중치를 두잖아요. 근데 오만해졌어. 투표와 여론조사는 달라요. 예. 오만한 그러니까 서영주. 투표는 어떤 특정 층이 한 곳에 몰빵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교만한 그러니까 서영주. 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동공을 똑바로 아, 하고 저는 오만에 지금 이 끝까지 짧은 시간 완전 동안 시간을 우리 패널들이 김준우 저기 상임대표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네, 네. 김준호 대표님. 저 멘트만 안 하면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6회 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지금까지 진수희 전 여의도 연구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정치인싸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